충북 청주 외곽 산자락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에는 아직도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단층 집에서 이지선이 눈을 떴습니다. 벽시계가 가리키는 시간은 새벽 5시,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잠에서 깬 것이었죠. 지선은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묘한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예감이 틀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특히 오랜 세월 707특임대에서 몸담았던 시절, 이런 직감은 생과 사를 가르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언니의 작전에 큰 힘 됩니다. 또 시작이네. 지선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커피를 내리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몸에 밴 경계심은 여전히 살아있었거든요. 더욱이 최근 며칠간 마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일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 정자에서 밤늦게 들리는 낯선 목소리들, 평소보다 부쩍 늘어난 외지인들의 출입,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며칠 전부터 동생 지연과의 연락이 끊긴 것이었습니다. 병원 행정직에서 일하는 지연은 규칙적이고 꼼꼼한 성격이라 하루도 빠짐없이 안부 전화를 했는데 사흘째 소식이 없었거든요. 커피 향이 부엌을 가득 채울 무렵 지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 아닌 지연이 다니는 청주중앙병원 총무과장 김 과장의 이름이었으니까요. 여보세요? 지선 씨 맞으시죠? 저는 청주중앙병원 총무과 김철수입니다. 지연 씨 관련해서 연락드렸는데요. 김 과장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선의 등골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지연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지연 씨가 사흘 전부터 무단결근을 하고 계시거든요. 연락도 안 되고 집에도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요. 혹시 연락 받으신 게 있으시면. 지선은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 무단결근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지연이 그것도 아무 말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분명 뭔가 잘못된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지선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검은색 바지와 어두운 색 재킷을 꺼내 입으면서 마치 옛날 임무를 수행하러 나서던 때처럼 긴장감이 몸을 감쌌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70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날카로운 눈빛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면서 지선은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아침 풍경 속에서도 뭔가 어긋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세워진 검은색 승용차, 평소 보지 못했던 낯선 얼굴들, 그리고 묘하게 조용한 분위기까지. 지연아, 어디 있는 거니? 지선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지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쌍둥이 자매로 태어나 72년을 함께 살아온 지연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는 결심을 품으면서 말입니다. 지연의 집은 지선의 집에서 마을길을 따라 10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곳에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천천히 산책하듯 걸어가곤 했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빨라질 수밖에 없었죠. 마을 한복판을 지나면서 지선은 여러 집들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어머, 지선 씨. 이렇게 일찍 어디 가세요? 마을 이장 부인인 박순자 씨가 대문 앞에서 물을 뿌리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지선은 잠시 멈춰서서 순자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벼운 인사말을 주고받았겠지만 지금은 뭔가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연이 집에 좀 가보려고 하는데 혹시 며칠 전에 지연이 보셨어요? 순자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요즘 지연이 잘 안 보이던데요. 그런데 말이에요. 며칠 전에 지연이 집 앞에 낯선 차가 서 있더라고요. 검은색 큰 차였는데 도시에서 온 것 같았어요. 지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검은색 큰 차라는 것은 분명 평범한 방문객의 차가 아니었거든요. 언제쯤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글쎄, 한 사나흘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밤늦게 봤거든요. 그때 지연이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좀 크더라고요. 지선은 순자 씨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다시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불안감이 더욱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누군가와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은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지연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심상치 않은 일이었거든요. 지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집 주변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평소 지연이 정성스럽게 가꾸던 작은 화단도 며칠째 물을 주지 않은 듯 시들어 있었습니다. 지선은 숨겨둔 열쇠가 있는 곳을 알고 있었기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연아, 있니?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 평소 지연이 즐겨 읽던 책이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고 부엌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끝나지 않은 찻잔 하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급하게 끌려나간 것처럼 보였죠. 지선은 지연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는 잠자리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있었고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평소 지연이 즐겨 입던 옷 몇 벌이 없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행 가방은 그대로 있었거든요. 이상해. 옷은 가져갔는데 가방은 왜 놔뒀지? 지선은 방 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연이 항상 목에 걸고 다니던 작은 십자가 목걸이였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으로 지연이 절대 벗지 않던 소중한 물건이었죠. 목걸이를 들어 올리는 순간 지선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걸이 체인이 끊어져 있었거든요. 누군가 강제로 뜯어낸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지선은 집안을 더 꼼꼼히 뒤져보았습니다. 그러다 거실 전화기 옆에서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지연의 글씨로 급하게 적힌 것 같은 메모였는데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청산리 대첩 마이너스 김자진 마이너스 1920년 10월. 지선은 메모를 보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왜 지연이 갑자기 청산리 대첩에 대해 메모를 남겼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급하게 적힌 것처럼 보이는 글씨로 말입니다. 그때 집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선은 재빨리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지연의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두 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는데 한 명은 지선을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지선은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오랜 특임대 경험으로 단련된 본능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후 지선은 조심스럽게 집을 나왔습니다.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고 지연의 목걸이를 꼭 쥐며 지선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지연을 찾아내겠다고 말입니다. 72년을 함께 살아온 쌍둥이 자매를 절대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지선은 지연이 남긴 메모지를 책상 위에 놓고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청산리 대첩 마이너스 김자진 마이너스 1920년 10월이라는 글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거든요. 지연이 역사에 특별한 관심이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왜 갑자기 독립운동 관련 내용을 메모했을까요? 지선은 오래된 서랍을 열어 먼지가 쌓인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메모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글씨 아래쪽에 희미하게 또 다른 글자가 보였습니다. 연필로 가볍게 적힌 듯한 흔적이었는데 박물관이라는 단어를 간신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 혹시 청주 박물관을 말하는 건가? 지선은 휴대폰을 꺼내 청주 시내 박물관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청주 고인쇄 박물관, 청주시립박물관 등 여러 곳이 나왔지만 독립운동과 관련된 전시를 하는 곳은 청주시립박물관뿐이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선은 조심스럽게 문 쪽으로 다가가 누구인지 확인했습니다. 문 밖에는 마을 이장인 김덕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지선 씨 계세요? 네, 잠깐만요. 지선은 문을 열었지만 방충망은 그대로 둔 채 덕수 씨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랜 특임대 경험으로 터득한 습관이었죠. 언제든 빠르게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장님? 덕수 씨는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어제 저녁에 청주에서 온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지연 씨에 대해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지연 씨가 어디 가셨는지 아시냐고 하면서요. 지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이었는데요? 정부 관련 일을 하신다고 하시더군요. 신분증도 보여주시고. 그런데 왜 갑자기 지연 씨를 찾으시는지는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정부 관련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지연을 찾고 있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선은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지연 씨가 최근에 특별한 연구나 조사를 하고 있었는지 아느냐고 물어보시더군요. 그리고 지연 씨가 박물관이나 도서관 같은 곳을 자주 다녔는지도 궁금해 하시고요. 박물관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지선은 더욱 긴장했습니다. 지연이 남긴 메모와 일치하는 부분이었거든요. 혹시 그분들 연락처를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분들이 다시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오후쯤에 마을을 다시 돌아본다고 하시던데. 덕수 씨가 돌아간 후 지선은 서둘러 준비를 했습니다. 그 정부 관련 사람들이 오기 전에 청주시립박물관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혹시 지연이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선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작은 가방을 꺼내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메모지, 지연의 목걸이,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작은 호신용품까지 마치 옛날 임무를 나서던 때처럼 꼼꼼하게 준비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에 지선은 마을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과연 마을 입구 쪽에 어제 본 검은색 승용차와 비슷한 차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차 안에는 누군가 앉아 있는 것 같았지만 썬팅 때문에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시를 받고 있는 건가? 지선은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청주행 버스를 기다리면서도 주변을 계속 살폈거든요. 버스가 도착했을 때 검은색 승용차에서 한 명이 내려 지선을 지켜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면서 지선은 뒷좌석에 앉아 계속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버스를 따라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다행히 차는 따라오지 않았지만 분명 다른 방법으로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주 시내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지선은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연이 도대체 무엇을 발견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청산리 대첩과 김자진 장군이 현재 상황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버스가 청주 시내에 도착할 무렵 지선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박물관에서 반드시 단서를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지연을 무사히 찾아내겠다고 말입니다. 72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가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 청주시립박물관에 도착한 지선은 잠시 건물 앞에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평일 오전이라 그런지 관람객은 많지 않았지만 입구 근처에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서성거리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지선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박물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 직원이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서 오세요. 관람 도우미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혹시 며칠 전에 여기 오신 분 중에 이지연이라는 분 기억나시나요? 70대 여성분인데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분 기억나요. 사나흘 전쯤에 오셨는데 독립운동 관련 전시실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셨어요. 특히 청산리 대첩 코너에서 한참을 보시더라고요. 지선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지연이 여기 왔었고 청산리 대첩과 관련된 뭔가를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그분이 특별히 관심 있어 하신 전시물이 있었나요? 네, 김자진 장군 관련 자료들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전시 설명을 보시면서 뭔가 메모를 하시더니 갑자기 급하게 나가시더라고요. 지선은 독립운동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청산리 대첩 코너는 박물관 2층에 있었는데 김자진 장군의 사진과 함께 당시 사용했던 무기, 작전지도, 그리고 여러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시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던 지선은 한 모서리에 있는 작은 전시 케이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 안에는 김자진 장군의 개인 소지품이라는 제목 아래 낡은 회중시계와 작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첩은 펼쳐져 있었는데 한 페이지에 적힌 내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물지도 마이너스 충북 청주 외곽 마이너스 김씨 문중 보관. 지선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충북 청주 외곽이라는 것은 바로 지선과 지연이 살고 있는 마을 일대를 가리키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김씨 문중이라는 것도 마을에서 가장 큰 집성촌인 김씨 가문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실례합니다.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선이 돌아보니 박물관 입구에서 봤던 검은 정장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만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박물관에서 역사 공부를 하고 계시는군요. 저는 문화재청에서 일하는 강민수라고 합니다. 남자는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혹시 이지연 씨와 아시는 사이신가요? 최근에 이곳을 방문하신 분인데요. 지선은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연이는 제 동생입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아, 그러시군요. 지연 씨가 최근에 독립운동 관련 자료를 열심히 찾아보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특별한 연구를 하고 계신 건가요? 강민수라는 남자의 질문 방식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마치 지연의 행동을 미리 파악하고 있다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그냥 역사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그런데 왜 문화재청에서 개인의 박물관 관람을 궁금해 하시나요? 강민수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게 아니라 최근에 이 지역 문화재 도굴 사건이 몇 건 발생해서요. 혹시 관련 정보를 찾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재 도굴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지선은 김자진 장군의 수첩에 적힌 보물지도라는 글귀를 떠올렸습니다. 혹시 지연이 그 보물과 관련된 뭔가를 발견한 것일까요? 제 동생은 그런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겁니다. 단순히 역사 공부를 좋아할 뿐이에요. 물론이죠. 다만 지연 씨와 연락이 되신다면
혹시 모르니 주의하시라고 전해주세요. 최근 이상한 사람들이 이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강민수가 떠난 후 지선은 다시 김좌진 장군의 전시물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첩의 내용을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전시 케이스가 닫혀 있어 자세한 내용은 볼 수 없었습니다. 지선은 안내 데스크로 가서 직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김좌진 장군의 수첩에 대해 더 자세한 자료가 있나요? 아, 그 수첩은 최근에 기증받은 자료예요. 김좌진 장군의 후손분이 작년에 기증해 주셨는데 아직 연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 일부만 전시하고 있어요. 혹시 그 후손분이 누구신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덕현 씨라고 하시는데 청주 외곽산골 마을에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분도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지선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김덕현. 그 이름은 지선이 살고 있는 마을의 김씨 문중 종손이었거든요. 지연의 실종과 김덕현의 연락 두절, 그리고 김좌진 장군의 보물지도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서며 지선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수방관할 수는 없다고 직접 김덕현의 집을 찾아가 봐야겠다고 말입니다. 박물관에서 나온 지선은 마을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기 전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김덕현의 집은 마을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있어서 평소에도 잘 가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곳이 모든 수수께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 안에서 지선은 휴대폰으로 김덕현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역시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통화 중도 아니고 전원이 꺼진 상태도 아닌 그냥 받지 않는 상황이었죠. 지선은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지선은 집에 들르지 않고 바로 김덕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김씨 문중 종가는 마을에서 산 쪽으로 15분 정도 더 올라가야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걸어가는 길에 지선은 마을 분위기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유난히 조용했고 몇몇 집 앞에는 낯선 차들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마치 마을 전체가 무언가에 감시받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김덕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지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급하게 뒤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덕현 씨 계세요? 지선이 큰 소리로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가 보니 집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선은 오랜 특임대 경험으로 터득한 조용한 걸음걸이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선이 방문을 열어보니 김덕현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덕현 씨, 괜찮으세요? 지선은 급하게 덕현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덕현은 지선을 알아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선 씨, 다행이다. 그들이 올 줄 알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누가 이런 짓을 했나요? 덕현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정부에서 왔다는 사람들이 김좌진 장군의 유품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지도를 찾고 있었어요. 지선은 박물관에서 본 김좌진 장군의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지도요? 어떤 지도 말씀이세요? 우리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보물 지도예요. 김좌진 장군이 청산리 대첩 승리 후에 일제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숨겨둔 군자금 위치를 표시한 지도거든요. 지선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로 보물이 존재한다는 것이었군요. 그 지도는 어디 있어요?
덕현은 잠시 망설이더니 방 한쪽 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벽 뒤에 숨겨둔 금고 안에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져가려고 했을 때 제가 거부했거든요. 그 돈은 나라를 위해 쓰여야 한다고 개인이 갖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맞으신 거예요? 네, 그들이 강제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지연 씨가 나타났어요. 지연 씨가 저를 도와주려다가 함께 끌려간 것 같아요. 드디어 지연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지연은 김덕현을 도와주려다가 함께 납치당한 것이었군요. 그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정말 정부 사람들인가요? 덕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부 사람이라고 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말투도 그렇고 행동도 너무 거칠었거든요. 진짜 공무원 같지 않았어요. 지선은 덕현의 상처를 간단히 치료해주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부터 김덕현을 감시해왔고 박물관에 기증한 김자진 장군의 유품에서 보물지도의 존재를 알게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선 씨, 그 지도를 꺼내드릴까요? 지연 씨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덕현은 힘겹게 일어나 벽 뒤에 금고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금고 안에는 여러 가지 문서들과 함께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김자진 장군이 남긴 보물 지도였습니다. 지도를 펼쳐보니 지선이 살고 있는 마을 일대의 지형이 자세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뒤편산 중턱 어딘가에 큰 X 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지도 한쪽에는 조선 독립의 그날까지라는 글귀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인지 아세요? 덕현은 지도를 자세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는 옛날 우리 마을 사람들이 피랑 갔던 동굴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숨어 지내던 곳이거든요. 지선은 지도를 조심스럽게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목표가 명확해졌습니다. 그 동굴로 가서 지연을 구해내는 것이었죠. 덕현 씨, 병원에 가시는 게 좋겠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대신 지연 씨를 꼭 구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지선은 덕현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당부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해가 기울어가고 있었지만 지연을 하루라도 빨리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선은 서둘러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래된 등산 가방에서 손전등, 밧줄, 그리고 옛날 특임대 시절 사용했던 작은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70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지도를 다시 펼쳐보니 동굴까지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아 보였습니다. 마을에서 산길로 1시간 정도 올라가야 하는 곳이었고 특히 마지막 구간은 거의 사람이 다니지 않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출발하기로 했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지선은 마을 이장 김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장님, 저예요. 지선이에요. 아, 지선 씨. 무슨 일이세요? 혹시 오늘 오후에 그 정부 사람들 다시 왔었나요? 덕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왔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선 씨 집 앞에서 한참 서성거리더라고요. 그리고 김덕현 씨 집 쪽으로도 갔다 왔더군요. 역시 그들이 김덕현을 찾아갔었군요. 다행히 지선이 먼저 가서 덕현을 발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장님, 혹시 오늘 밤에 제가 안 보이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야 해요. 어디 가시는데요? 요즘 마을이 어수선한데 밤에 돌아다니시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전화를 끊고 지선은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비상약품과 물,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호신용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작은 신호탄 하나도 챙겼는데 정말 위급한 상황이 되면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녁 7시경 지선은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뒷길로 돌아서 산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보름달이 밝게 떠 있어서 길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산길을 오르기 시작한 지 30분쯤 되었을 때 지선은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소리가 자신의 발걸음과는 다른 리듬으로 들려왔거든요. 지선은 큰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잠시 기다려 보았습니다. 과연 몇 분 후에 2명의 남자가 손전등을 비추며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물관에서 만났던 강민수와 또 다른 남자였습니다. 그들도 지선을 따라 동굴로 가고 있는 것이었죠. 이상하네, 분명히 이쪽으로 왔는데. 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선은 숨을 죽이고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진 후에야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지도에 표시된 동굴에 도착한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동굴 입구는 생각보다 좁았고 덤불로 가려져 있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구 근처에 최근에 사람이 다닌 흔적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지선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동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굴은 생각보다 깊었고 중간중간 갈래길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지선은 발자국을 따라 가장 많이 사용된 것 같은 길로 들어갔습니다. 동굴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공기가 습하고 차가워졌습니다. 그런데 깊숙한 곳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선은 손전등을 끄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불빛이 나오는 곳에 도착하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지연이 의자에 묶여 앉아 있었거든요. 다행히 의식이 있어 보였지만 입에는 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연 옆에는 2명의 남자가 서 있었는데 한 명은 지선이 모르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명은 놀랍게도 마을 이장 김덕수였습니다. 드디어 왔군요, 지선 씨. 덕수가 지선을 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었던 마을 이장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었다니요. 덕수 씨, 당신이 왜 여기에? 지도를 가져왔죠? 이제 그 지도를 내놓으시면 지연 씨를 무사히 보내드리겠습니다. 지선은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덕수와 함께 있는 남자는 건장해 보였고 허리에는 뭔가 위험한 물건을 차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무사해 보였지만 몸이 묶여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거든요. 지연이를 먼저 풀어주세요. 그러면 지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지도를 먼저 내놓으세요. 그래야 지연 씨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어요. 긴장된 대치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지선은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연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들로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지 말입니다. 그때 동굴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민수와 그의 동료가 따라온 것 같았습니다.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지만 지선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72년을 함께 살아온 쌍둥이 자매를 이런 곳에서 잃을 수는 없었거든요. 동굴 입구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선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곧 강민수 일행이 도착하면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것이 분명했거든요. 지금이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덕수 씨,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을 속이고. 덕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속였다고요? 지선 씨도 아시잖아요. 이 마을이 얼마나 가난한지 젊은 사람들은 모두 떠나고
우리 같은 늙은이들만 남아서 겨우 버티고 있는지 말이에요. 덕수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불안해하며 동굴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장님, 빨리 끝내시죠. 곧 다른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요. 조용히 해. 지선 씨와 이야기하고 있잖아. 덕수는 지선을 향해 다시 말했습니다. 그 보물이 정말 존재한다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김좌진 장군도 조선의 독립을 위해 숨겨둔 것이라면 이제 그 돈으로 우리 같은 서민들이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선은 덕수의 말에서 절망과 욕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을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연이를 납치하고 김덕현 씨를 다치게 하고 별 수 없었어요. 김덕현 씨가 고집을 부리니까. 그리고 지연 씨가 갑자기 나타나서 방해를 하니까. 그때 지연이 의자에서 몸부림을 치며 뭔가 말하려고 했습니다. 지선은 지연의 눈빛을 보고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살짝 뒤쪽으로 돌리는 것을 보니 동굴 깊숙한 곳에 뭔가 있다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알겠어요. 지도를 드릴게요. 지선은 주머니에서 지도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주머니에서 작은 신호탄을 슬쩍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에요. 덕수가 지도를 받으러 다가오는 순간 지선은 재빨리 신호탄을 동굴 천장을 향해 쏘았습니다. 갑작스런 붉은 불빛과 연기가 동굴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뭐야, 이거. 덕수와 그의 동료가 당황하는 사이 지선은 어둠 속에서 재빨리 지연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랜 특임대 경험으로 터득한 민첩함이 70이라는 나이를 잊게 했습니다. 지연의 입에 붙은 테이프를 떼어내자 지연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쪽 깊은 곳에 정말 보물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뜻이야? 문서들이에요. 일제강점기 친일파 명단과 독립운동가들이 숨겨둔 중요한 기록들이요. 돈이 아니라. 그때 강민수의 목소리가 동굴 입구에서 들려왔습니다. 안에 누구 있나요? 나와서 이야기합시다. 연기가 조금씩 거치면서 덕수와 그의 동료가 지선과 지연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지선은 지연의 밧줄을 풀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연아, 뒤쪽 출구가 있어? 네, 저쪽 끝에 작은 구멍이 있어요. 기어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선은 지연의 손을 잡고 동굴 깊숙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손전등 없이 어둠 속을 더듬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지연이 며칠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파악한 정보가 도움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덕수의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지선과 지연은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동굴 끝에 도달했을 때 정말로 작은 구멍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겨우 기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죠. 지연아, 먼저 나가. 언니도 함께요. 지연이 먼저 구멍으로 들어가고 지선이 뒤따랐습니다. 좁은 통로를 기어서 나가는 것은 힘들었지만 자유를 향한 마지막 구간이라는 생각에 힘이 났습니다. 구멍을 빠져나오자 산 반대편 경사면이 나타났습니다. 달빛 아래로 마을 불빛들이 보였고 지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언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덕수 씨가 마을 이장인데. 지선은 지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자.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야 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하지만 그 문서들, 정말 중요한 역사 자료들이었어요. 김좌진 장군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것들이요. 지선은 지연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김좌진 장군이 남긴 것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역사의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키는 것이 이제 자신들의 몫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며 지선은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동시에 가장 뜻깊은 하루이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마을은 경찰차와 구급차로 분주했습니다. 지선과 지연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동굴에서 김덕수와 그의 일당을 체포했거든요. 강민수를 포함한 가짜 정부 관계자들도 모두 붙잡혔습니다. 지선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연은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고 무사히 퇴원할 수 있었죠. 며칠간의 감금 생활에도 불구하고 큰 부상은 없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아니었다면. 지연은 지선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선은 지연의 목에 끊어진 십자가 목걸이를 다시 걸어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쌍둥이잖아. 당연한 거야. 오후에 청주시립박물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동굴 안에서 발견된 문서들이 정말로 김자진 장군과 독립운동가들이 남긴 귀중한 역사 자료라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박물관 관장이 직접 마을까지 찾아와서 지선과 지연을 만났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정말 귀중한 역사 자료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 안에는 일제강점기 친일파 명단뿐만 아니라 독립운동 자금의 사용 내역, 그리고 광복 후 계획들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관장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김자진 장군이 청산리 대첩 승리 후에 이 문서들을 안전한 곳에 숨겨둔 것 같습니다. 일제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말이죠. 그리고 김씨 문중에서 대대로 그 비밀을 지켜온 거고요.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김덕수 씨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네, 마을 이장으로서 오래된 기록들을 관리하다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금전적 보물이라고 잘못 생각했던 거죠. 지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심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새삼 느꼈거든요. 며칠 후 마을에는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발견된 역사 자료들이 국가 차원에서 중요하게 인정받아서 마을에 작은 역사 기념관을 세우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지선과 지연에게 맡기고 싶다는 제안도 함께 왔습니다. 언니, 어떻게 생각해요? 지연이 제안서를 보며 물었습니다. 지선은 창밖으로 보이는 마을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다니 인생이 참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좋은 것 같아. 우리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 더 의미 있게 관리할 수 있을 거야.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마을의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 같아요. 마을이 활기를 되찾을 수도 있겠네요. 한 달 후 김덕현은 완전히 회복되어 지선과 지연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두 자매에게 깊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 혼자였다면 감당할 수 없었을 일이었어요. 김 선생님도 끝까지 지도를 지키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함께 해낸 거예요. 덕현은 작은 상자를 꺼내 지선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김자진 장군의 개인 유품이에요. 회중시계인데 박물관에 기증하지 않고 따로 보관해뒀거든요. 두 분이 가지고 계셨으면 해요. 지선은 조심스럽게 회중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조선 독립만세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의 김자진 장군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지선과 지연은 명예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72년을 평범하게 살아온 두 자매가 갑자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었죠. 개관식이 끝난 후 지선과 지연은 마을 뒷산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예전에 어릴 때 자주 놀던 곳이었는데 오랜만에 함께 앉아 있으니 옛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언니,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게. 평범하게 늙어가는 줄 알았는데 말이야. 두 자매는 석양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선은 김좌진 장군의 회중시계를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6시, 하루가 또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우리가 지킨 건 그냥 문서가 아니었어. 무엇을 지킨 거예요? 역사의 진실, 그리고 조상들의 정신이야. 그것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우리가 다리 역할을 한 거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72년을 함께 살아온 쌍둥이 자매는 이제 또 다른 인생의 시작점에 서 있었습니다. 평범했던 시골 마을의 일상이 특별한 의미로 변화한 것처럼 그들의 남은 인생도 새로운 의미로 채워질 것 같았거든요.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켜낸 후에 얻은 더욱 값진 평화였습니다.